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에고 5번째 시간입니다. 예. 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고는 에고다. 예. 에고 하면서 살지 않으시려면 에고를 이해하고 에고에서 탈피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뭐 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에고의 마음을 살면 지옥을 경험하고 참나의 마음을 살면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자, 미리미리 자꾸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꾸 듣다 보면은 조금씩 감이 잡힐 겁니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자꾸 듣고 생각해보고 느껴보시다 보면은 이제 이게 감이 잡힐 겁니다. 오늘 할 내용은 EFT로 술술 풀린 내 인생 119쪽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할 거는 에고는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집착한다. 에고는 변화를 거부하고 현 상황에 집착한다.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주제인데요. 한번 읽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게는 생존의 욕구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생존의 욕구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만물을 익숙하게 유지하려는 본능입니다. 바로 이 욕구 때문에 정든 배우자나 애인이 떠나버리면 사람들은 종종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또 어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오랫동안 계속된 남편의 폭력 때문에 심각한 질병이 생기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이 상황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 남편을 떠나서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이 더 두려워서 그대로 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상황이나 사물이 아직 변하기도 전에 변할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공포에 질리거나 더 극단적으로 자살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과연 생존의 욕구가 익숙함에 대한 욕구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참고로 이게 이런 거 엄청 많죠. 하여튼 에고는 변화를 참 싫어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듣는 게 이제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뭐 말기암이나 하여튼 온갖 심각한 문제 있는 분들이 상담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상담하면서 항상 종종 저한테 많이 묻는 게 많이 묻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더 나빠지면 어떡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지금이 최악인데 뭐가 더 나빠져요? 이제 좋아질 것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해도 더 나빠질까봐 또 두려워합니다. 이것도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이것도 이제 이런 거죠. 변화를 거부하고 집착한다. 자,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고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통째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탓에 일반화를 통해 내부의 세상의 모형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내부 모형으로 세상을 파악함으로써 생존하고 번영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잘못된 모형을 고수함으로써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문을 만나고 엽니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모든 문은 서로 다른 모양과 색깔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인식 차원에서 모든 문은 그저 동일한 문으로 보이고 작동될 뿐입니다. 또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합니다. 그 손들의 크기와 모양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역시 우리의 인식 차원에서는 모두 그저 동일하게 악수할 수 있는 손일 뿐입니다. 어떤 손이 보이든 악수할 때에는 그저 동일한 하나의 손을 대하듯 악수하게 됩니다. 그러다 만약 당신이 청학동의 서당촌이나 유림의 모임에라도 가게 되면 갑자기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무도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내밀지도 않고 당신이 내민 손에 갸우뚱한 반응을 보이며 오히려 다들 허리를 숙여 읍내를 합니다. 그들의 손은 당신에게 익숙한 악수하는 그 손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 우리는 기존의 패턴, 즉 모형에 대한 집착을 벗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패턴을 통해 세상살이를 쉽게 만들지만 때로는 이것처럼 기존의 패턴이 세상과 더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고집하게 되면 문제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하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고집하고 고수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심리적 안전지대라고 하는데 오히려 심리적 익숙지대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 컴포트 존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심리적 안전지대죠. 근데 인간은 왜 이렇게 변화를 싫어할까요? 그것은 에고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다에서 한 방울의 물이 분리되었습니다. 이 물방울은 바다나 다른 어떤 물과도 합치기를 거부하고 그저 이 방울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화하지 않는 겁니다. 말라서 줄어들거나 다른 것과 합쳐서 늘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저 이 상태로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영원히 존재하기를 꿈꾸는 물방울은 변화의 위협에 극도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의 궁극은 물방울이 바다로 회귀하는 것이고 결국은 물방울의 소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다로 가기를 거부하는 물방울이 바로 에고입니다. 바다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물방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더라도 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고의 익숙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에고가 변화를 거부하려는 욕구의 궁극이 바로 에고 중심주의입니다. 에고는 에고에 의한 에고를 위한 세계를 꿈꿉니다. 비록 이 세계가 온 세상을 파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의 생물로서의 나 장에서 면역계를 설명하기 위해 나왔던 문장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기는 자기의 동일성을 맹목적으로 고수하려고 한다. 이렇게 면역학적인 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공격적이어서 심지어는 스스로를 공격하고 파괴하기도 한다. 둘째, 자기는 오로지 자기만 안다. 다시 말해 자기는 비자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비자기가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뿐이다. 이 문장의 자기를 에고로 바꾸면 에고 중심주의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에고는 에고의 동일성을 맹목적으로 고수하려고 한다. 이렇게 심리학적인 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공격적이어서 심지어는 스스로를 공격하고 파괴하기도 한다. 둘째, 에고는 오로지 에고만 안다. 다시 말해 나는 남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 뿐이다. 자, 에고는 에고 자신을 아는 것뿐이다. 에고만 안다. 자, 면역계는 면역세포를 통해 비자기를 구분하여 공격하고 파괴하고 에고는 언어적 판단으로 대상을 나와 분리시켜서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과잉 면역계는 때때로 자기 몸을 공격하여 파괴하듯이 과잉 에고는 스스로를 비난하고 비판하여 파멸시킵니다. 면역계는 숙주 하나만 파괴하지만 과잉 에고는 숙주를 넘어 주변과 환경을 다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에고는 심리학적인 면역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면역계처럼 나만 알고 나만 지키고 내가 아닌 모든 것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지금 인류가 경험하는 전쟁과 환경오염과 빈부격차 등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과잉 에고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에고 중독이 문제다. 에고 중독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에고 중심주의 이 맹목적입니다. 맹목적이라는 건 이유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에고는 그냥 지가 지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그냥 에고를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말려들면 어떻게 되냐?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꼭 말 안 듣고 말썽 부리는 애들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너 왜 그러냐 그러면 나 원래 그래. 뭐? 나 원래 그래. 뭐? 내가 뭐? 나 원래 그래. 기대하지 마. 뭐. 자, 이런 심리 상태가 바로 에고의 맹목성, 자기 자신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본능이 표현될 때 이런 겁니다. 나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래. 뭐. 나 원래 그렇다 왜?
자, 이런 말, 이런 느낌. 이게 바로 이제 에고 중심지, 에고가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 본능이 이겁니다. 이거 반드시 깨닫고 없애야 됩니다. 안 그러면 피보입니다. 피바. 심각하죠, 이건. 또 이런 느낌이기도 하죠. 내가 왜 바뀌어야 돼? 내가 왜?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 속에 살면 어떻게 되냐? 그냥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에고 상태에서 벗어난 노력을 해서 에고 이런 맹목성,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에고는 자기중심주의를 고수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절대로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FT로 술술 풀린 내 인생 123쪽. 여기에 보면 에고가 사용하는 공격과 방어의 무기, 언어, 이렇게 해서 제목이 붙은 장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에고가 내세우는 분리의 증거라면 언어는 이 분리된 몸을 지키기 위해 에고가 사용하는 가장 큰 공격과 방어의 수단이자 무기다. 에고는 세상을 판단하는 주체로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언어적 판단을 하려고 한다. 우리는 에고의 언어적 판단에 따라 이해하고 행동하지만 과연 이런 언어적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를 너무 모르는 경향이 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언어의 근원적 한계성을 밝혀 에고를 무장해제시켜 보려고 한다. 일단 여기까지 있고요. 우리 속에는 내부 대화라고 표현하는데 내 안에서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애가 있습니다. 내 안에 떠버리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 에고인데요. 계속 뭐라 합니다. 지나가다가 끊임없이 마음에 안 드는 걸 자꾸 판단하고 이러면 오늘 날씨 왜 더워? 아이 짜증나. 아이씨. 예를 들면 속에서 날씨 더우면 이런 생각 들죠. 그러면서 에어컨 탁 틀면서 전기세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누진세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참 이런 생각들. 이게 전부 내 안에 이제 내 안에 내부 대화인데 내 안에 떠버리가 있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에고입니다. 에고. 에고는 끊임없이 떠들어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근데 문제는 에고가 결국 에고는 끊임없이 떠들어대고 말을 함으로써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고 우리는 내 안에서 떠들어대는 그 이야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언어가 기본적으로 한계성이 있다는 걸 오늘 지금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어가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추상, 관념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하나의 동일한 구체적 사실은 무수히 다양한 추상 또는 관념들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추상을 통해서는, 관념을 통해서는 비록 그것들 전부를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그 실상을 재현할 수 없다.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일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를 경험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 가운데 아주 일부만을 선택하여 의식 속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사실이 이런데도 우리는 추상관념, 곧 언어가 우리의 경험을 분석하고 재단하여 정리하는데 지극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감탄한 나머지 흔히 그것들을 구체적인 실제로 오해한다. 이 오류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것은 과학과 철학과 종교와 상식의 모든 사유 배후에 놓여 있는 오류다. 첫째, 사물에 대한 언어적 관념은 그 사물의 일부 특정 측면만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망각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분법적 가치 판단을 사실로 오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물에 대한 언어적 관념을 현실적인 사물로 오해하는 잘못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말로만 존재하는 것을 실제로 착각하는 오류를 의미한다. 먼저 첫째 오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자.
내가 좋아하는 노자의 제2장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세상이 예쁜 걸 예쁜 줄로만 다 아는데 이것이 바로 추한 것이다. 좋은 걸 좋은 줄로만 다 아는데 이것이 바로 안 좋은 것이다. 왜인가? 왠가? 있음은 없음이 있어 생기고 쉬움은 어려움이 있어 만들어지고 긴 것은 짧은 것이 있어 두드러지고 높음은 낮음이 있어 차이가 지고 앞은 뒤가 있어 하나가 되니 이것이 우주의 늘 그러함이다. 나쁨 없이 좋음은 없다. 좋고 나쁨은 상대적이고 변화한다. 하지만 우리는 좋고 나쁨을 사물의 절대적 속성인 양 끊임없이 착각한다. 이 외에도 선악, 미추, 귀천, 호오, 득실 등 인간이 내린 모든 이분법적 판단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선악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부에 있다. 하지만 에고는 선악이 저 사람이나 사물의 속성인 것처럼 속이려고 한다. 그것이 에고의 영속 전략이며 또한 앞서 말한 에고의 투사다. 뭔지 이해가 되시죠? 선악이라는 거는 악이 없으면 선이 있을 수가 없죠. 미추, 예쁘다, 추하다는 추한 게 있어야 예쁜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쁜 거 이게 절대적 예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거 근데 전부 상대적이란 거죠. 예를 들면 미추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근에 성형수술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형수술 하기 전에는 고똑한 코, 이게 쌍꺼풀 된 눈, 이게 미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전부 다들 그렇게 성형수술하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성형미인이 이제 자연미인이란 용어가 등장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수술한 티가 안 나는 얼굴이 요즘 미인이 됐죠. 미인의 기준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거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때만 해도 배 나온 사람이 오히려 외모가 좋다고 칭찬받았어요. 왜냐? 배는 인격의 상징이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못 먹고 못 살기 때문에 배 나온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배가 나왔다는 거는 저 사람이 뭔가 지위나 돈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배 나온 사람 보면 저 사람 좀 잘 사나 보다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다들 잘 먹으니까 다들 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식스팩 복근이라고 하잖아요. 배 왕자 새겨지고 그래서 배가 폭 들어간 게 이제 또 미남 미녀의 기준이 됐죠. 이런 식으로 미추라는 거는 그러면 쌍꺼풀이 절대적으로 예쁜 눈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시대에 따라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보세요. 일본은 미인의 던디가 예쁜 걸로 인정받아가지고 다들 던디 한두 개씩 있어야지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던디 있으면 무조건 안 좋다 얘기하잖아요. 안 예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이분법적 좋은 건 절대로 좋고 안 좋은 건 절대로 안 좋다 생각하는데 이건 계속 상대적이다 이거죠. 안 좋은 거는 좋은 게 있어야 되고 좋은 건 안 좋은 게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좋은 거는 100% 절대적으로 항상 좋을 거라 생각하고 안 좋은 거는 100% 절대적으로 안 좋은 거 생각하고 실체화 쉽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게 바로 틀렸다 이겁니다. 이런 이분법. 그 다음에 둘째 오류를 상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는데도 부부 사이에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서로 원망만 하는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남편은 애매하고 모호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늘어놓았고 이에 질린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해? 하지만 그 남편은 여전히 30분 이상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의 표현은요. 거시기가 거시기해서 거시기 하니까 좀 거시기 해봐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제서야 두 사람은 피식 웃으면서 대화의 준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대화 수준도 거시기가 거시기하다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종종 우리의 언어는 너무나 거시기합니다. 모호합니다. 이 모호함이 혼란과 고통을 일으키는데 이 에고의 언어 전략 자체가 모호합니다. 에고 자체가 모호한 사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표현은 있는데 언어는 있는데 표현되는 것에
존재 여부마저도 불분명할 때 이것을 모호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호한 언어가 얼마나 인생을 소모시키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연간 명상과 수행을 해왔던 내담자와 나눈 대화입니다. 자,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해서 당분간은 스승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스승은 깨달았나요? 네, 그렇죠. 또 물었습니다. 그분이 깨달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말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인정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죠. 내가 서울에서 이순자를 찾아야 하는데 이름 외에는 아는 것이 없어요. 얼굴도 나이도 아무것도 몰라요. 한두 명도 아닌 이순자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자,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깨달음이 뭔지 모를 뿐 아니라 심지어 깨달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누가 이런 것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또 그것을 가졌다 한들 어떻게 알아보죠? 그러자 그분이 당황하면서 말했습니다. 어쨌든 알죠.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미 깨달은 것이 아닐까요? 이미 깨달았는데도 당신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분은 평생을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찾으며 찾는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깨달음에 목매다가 헤매는 또 한 사람의 사례를 한번 보시죠. 어떤 수련을 최종 단계까지 했다고 하는 사람과 워크샵이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깨달음이 뭔가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깨달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제 목표는 행복과 건강과 성공입니다. 저는 모르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바로 그게 깨달음이에요.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말했습니다. 저는 모른다니까요. 선생님이 아시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그게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배워보게.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하면서도 집요하게 선생님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깨달음이라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했습니다. 그럼 당사자인 내가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선생님이 안다고 생각하죠? 또 그렇다면 이미 아는 것이네요. 그럼 아는 대로 그렇게 사세요. 저한테 묻지 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 듣자 아무 말도 이렇게 말도 못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도, 기, 깨달음, 하느님, 구원, 해탈 뭐 이런 것만큼 해탈과 같은 이런 말만큼 수많은 사람을 현혹시킨 말이 또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이런 실질 없는 말에 인생을 거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뭐 물론 그분들은 저를 개변난 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내용이 많아가지고 다음 부분, 남은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 뭐 2가지 했는데요. 참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일단 에고는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집착한다. 요거 했죠. 그 다음에 2번째 끝나고 한 게 좀 전에 했던 거. 에고가 사용하는 공격과 방어의 무기, 언어. 에고는 제가 아까 우리의 에고는 끊임없는 내 안의 투덜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계속 판단을 하죠. 판단이라는 게 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상당히 허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허점을 이해해야지만 이 에고의 이 무기인 언어를 무장해제시킬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언어의 오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언어의 오류에 대해서 크게 2가지 설명드렸죠. 이분법이라는 것이 사실 틀린 것이다. 첫째. 2번째, 우리는 뭐 말로 존재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한다. 뭐 여기에 대해 설명드렸죠. 일단 그렇게 해서 오늘 한 거를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래서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오늘 에고 5번째 시간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에고 6번째 시간, 뭐 이게 7번째, 8번째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7, 8번째까지 가면 한두 주 하면 끝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에고에 대해서 에고를 잘 이해하고 에고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에고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